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압박한 지 72시간 만에 나스닥에서 4,8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빅테크 CEO들이 백악관으로 몰려왔습니다. 한국 제재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26년간 대통령 옆에서 한국을 보고해온 백악관 최측근 참모가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보고서에 적힌 한 줄. 한국을 적으로 돌린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6,200억 달러짜리 대참사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백악관 지하 벙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3명의 고위 관료들이 긴급 소집된 이날, 상황실 안은 냉방이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200억 달러. 이 천문학적인 숫자 하나가 미합 중국의 심장부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의 진원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사실은 이 모든 재앙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상황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이클 설리반이라고 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즉 NSC 동아시아 선임보좌관으로 26년간 복무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대통령 브리핑에 동석하는 것이 저희 임무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 나라의 아시아 정책에 관한 모든 판단의 밑그림을 그려온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그 26년간의 확신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날 상황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은 커피향과 서류 냄새가 뒤섞인 관료적인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는데 이날만큼은 땀 냄새와 긴장감이 벽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CNN, BBC, 로이터 통신의 속보가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었고 23개의 가죽 의자에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까지 미합 중국의 안보 권력을 쥐고 있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빠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윗자리에 앉은 한 사람만이 서류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손가락으로 참나무 테이블을 반복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6년간 5명의 대통령을 모셔왔으니까요. 저 소리는 분노가 한계점에 도달하기 직전의 신호였습니다. 설리반.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대통령님. 한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는데. 방위비 2배 올려. 반도체 수출 허가 재검토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 안 받으면 주둔군 규모 축소도 검토한다고 했잖아. 근데 뭐, 답이 없어? 아직 공식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72시간 기한을 드렸으니 내일까지는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한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흔들렸고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국무장관이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72시간, 원래 24시간이면 한국 외교부에서 특사를 보내왔잖아. 지금 48시간이 넘었는데 전화 한 통이 없다고? 바로 옆에 앉아있던 NSC 안보보좌관 내리 카터가 끼어들었습니다. 카터는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저희 직속 상관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사람을 한 번도 존경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내부 회의 중일 겁니다. 저들끼리 어떻게 항복할지 논의하고 있겠죠. 제가 26년간 한반도를 담당해 온 설리반에게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카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온 방안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맞지, 설리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경험상 한국은 초반에 강경하게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요. 하지만 그 순간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던 국방부 차관 더글라스 웨일라이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웨일라이트는 미국 군산복 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파 중의 매파였습니다. 그에게 동맹이란 무기를 팔 수 있는 시장이었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수익성 높은 고객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웨일라이트가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의 내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F-35 추가 도입 협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36대 물량인데 대당 1억 2천만 달러, 총 43억 달러짜리 계약입니다. 여기에 유지보수 계약까지 합치면 향후 10년간 82억 달러입니다. 이 계약을 확정시키려면 한국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우리 장비 안 사면 이미 배치된 기체들의 부품 공급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판매한 무기의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 그리고 에너지도 묶어. 미국산 LNG 장기 계약 연장 안 하면 물량 돌리겠다고 해. 한국이 선택지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해. 카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안보도 우리, 에너지도 우리, 반도체 장비도 우리예요. 사방이 우리가 쳐놓은 그물입니다. 한국은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카터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짚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2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NSC 동아시아 팀의 사무실은 백악관 서쪽 동 3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벚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의 벚꽃은 일본이 선물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벚나무들을 관리하는 조경 기술의 상당 부분은 지금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이런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해병대원 아버지가 남긴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26년간 그랬듯이요. 제 아버지 제임스 설리반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된 해병 1사단 소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준 나라다. 우리가 안 갔으면 그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졌어. 잊지 마라.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제 직업적 세계관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만들어준 나라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과 펜타곤, 국무부에서 한반도를 다루는 관료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통제 가능한 자산이다.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다. 저의 주한미 대사관 정무과장 시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약 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저는 한국 외교부 관료들과 숱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무기 도입, 주둔군 지휘 협정, 무역 양보.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처음에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회의실에서 테이블을 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한 통의 전화가 오면 한국 측의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의문에는 거의 대부분 미국이 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14번 연속으로 목격했습니다. 14번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한국 관련 보고서의 마지막에 항상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제 26년 경력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기까지 저에게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웨일라이트와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제가 주한미 대사관에서 돌아온 직후, 그러니까 약 9년 전쯤이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국군 무기 도입 관련 실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설리반, 한국 공군이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우리 F-35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해. 유럽 놈들이 유로파이터를 들이밀고 있거든. 경쟁 입찰 과정은 한국 국방부의 자주적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웨일라이트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주적 판단, 설리반, 아직도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점심 메뉴 정도야.
안보 관련 결정은 전부 워싱턴을 거쳐야 해. 그게 동맹의 구조야. 작전권이 누구한테 있는데? 우리한테 있죠. 바로 그거야. 작전권은 보험이야. 한국이 제멋대로 못하게 묶어두는 사슬이라고. 이 사슬이 있는 한한국은 우리가 밀어주는 무기를 살 수밖에 없어. 안 사겠다고? 그럼 부품 끊으면 돼. 이미 산 것들도 날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반박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저에게 이것은 당연한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 순간에도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직감을 무시했을 뿐이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서울에 전달된 시점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미국이 한국에 내린 답변 시한이었습니다. 첫 24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수위의 압박이 가해지면 한국 외교부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연락이 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대통령 일정이 바빠서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 같은 시간 끌기 신호가 먼저 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한미 대사관 정무참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어때? 이상합니다. 설리반 보좌관님. 한국 외교부 쪽이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접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 네. 제가 잘 아는 한국 외교부 국장에게 개인 전화로 연락했는데 딱 한마디만 하더군요. 뭐라고? 기다리라고요. 가슴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한국은 원래 초반에 강경한 척하는 것이 협상 전술이니까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정보 보고였습니다. CIA 동아시아 분석관이 저에게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표지에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님, 한국 대통령이 지난 48시간 동안 4차례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로? 파리입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베를린과 런던에도 각각 한 차례씩 통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2번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파리. 한국이 프랑스한테 뭘 할 수 있다고? 저는 즉시 카터에게 보고했습니다. 카터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프랑스. 유럽이 뭘 해줄 수 있어. 유럽은 자기네 집안 단속도 못하는 놈들인데 한국이 유럽한테 가봐야 사진 찍고 악수하는 게 전부야. 무시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침묵하면서 동시에 유럽과 통화를 하고 있다. 이 2가지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2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한국 측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시 27분, 주한미 대사관 경유로 한국 외교부의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서한을 열었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단 한 줄. 대한민국 정부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6년간 한국 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답변을 받은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이 짧고 차가운 한 줄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카터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 응답이 왔습니다. 뭐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겠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다야?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한 줄입니다. 지금 한국이 우리한테 장난치는 거야? 카터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당혹감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좋아. 대통령께 보고하지. 한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 30분 후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서한을 읽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감히? 이게 답이야? 그 작은 나라가 미합 중국한테 이렇게 대답한다고? 웨일라이트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 허가 재검토와 함께 2차 제재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정보 보좌관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긴급 보고입니다. 상황실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전용기가 1시간 전에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방 안이 순간적으로 고요해졌습니다. 23명의 고위 관료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카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고. 지금? 이 타이밍에? 대통령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대답하지 않은 72시간 동안 프랑스를 부른 거야?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이잖아. 저는 그 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6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뭔가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72시간의 침묵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한국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72시간 동안 미국이 70년간 쌓아올린 태평양 패권의 기둥을 하나씩 빼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전용기 안에는 워싱턴의 오만방자한 제국을 뿌리째 뒤흔들 6,200억 달러짜리 폭탄이 실려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아주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요. 프랑스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에 착륙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NSC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3잔째였고 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서울발 실시간 뉴스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국빈 의전 중에서도 최상위 예우였습니다. 카터는 아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밤새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왜 72시간 동안 우리에게 침묵하면서 프랑스를 불렀을까? 대답은 그날 오후에 나왔습니다. 서울 시간으로 오후 3시 한국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NSC 사무실의 대형 모니터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동아시아 팀 분석관 7명 전원이 화면 앞에 모여 있었죠. 한국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글로벌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분석관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전략 동반자, 프랑스와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외교 행사에서 보이는 의전용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뭔가를 정확히 겨누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어서 양국이 서명한 협정의 내용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11개의 양해각서. 첫 번째를 듣고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를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를 들을 때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기울어져 바지에 쏟아졌지만 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공동연구 협력,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핵심 광물 공동 확보, 원자력 기술 협력 확대, 우주 항공 공동 개발, 해양 안보 협력 체제 구축, 국방 기술 교류 확대, 그리고 프랑스의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가 한국에 42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겠다는 확정 발표. 저는 메모를 하다가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수석분석관 제니퍼 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NSC 동아시아 팀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석관이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님, 저 11개 양해각서의 범위를 보십시오. AI, 반도체, 원자력, 핵심 광물, 국방, 해양 안보. 이건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기 위해 쥐고 있던 거의 모든 카드를 프랑스가 대체하겠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니퍼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기술과 안보의 공급원을 유럽으로 완전히 분산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 목표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양국 교역 규모 160억 달러를 5년 내에 24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0억 달러의 교역 증가분, 여기에 에어리퀴드 42억 달러 투자, 11개 양해각서의 잠재적 시장 가치, 군사 기술 교류의 간접 경제 효과, 숫자들을 합산하자 총액이 나왔습니다. 6,200억 달러. 이 숫자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숫자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을 3번 다시 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이 양해각서들을 모두 실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창출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6,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6,200억 달러는 전부 미국의 통제망 바깥에서 생성되는 가치였습니다. 20분 후 카터가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느긋하게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설리반, 프랑스거는 어떻게 됐어?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카터는 화면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해각서, 종이 쪼가리야. 양해각서가 뭔지 알잖아. 구속력 없어. 서명만 하고 실행 안 하는 게 태반이야. 보좌관님, 에어리퀴드 42억 달러 투자는 이미 확정입니다.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42억 달러? 우리가 한국에 매년 팔아먹는 무기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 비교도 안 돼. 걱정 마. 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사람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서울에서의 공동 기자회견이 끝나고 약 3시간 후 한국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하는 사진이 전 세계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일면 머리 기사로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속보를 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적 통제망에 거대한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니퍼가 기사를 번역해서 제게 건넸습니다. 유럽 언론들의 논조가 일치합니다. 한국이 워싱턴의 독점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판을 짰다는 겁니다. 저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던 그 눈빛의 의미를. 그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끝낸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이 움직였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산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수출 엠바고. 둘째, 한국 기업들에 대한 2차 제재 검토 착수. 웨일라이트가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걸로 한국의 숨통이 끊깁니다. 반도체 팔 곳이 없어지면 한국 경제는 6개월 안에 항복합니다. 카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유럽이랑 놀겠다고? 좋아. 그럼 미국 시장은 닫아줄게. 어디 한번 유럽이랑만 장사해봐라. 저는 이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분노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자신의 경력을 내다 버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웨일라이트와 카터의 장밋빛 예측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행정명령이 서명된 지 36시간 만에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수준이었습니다. 첫날 장이 열리자마자 기술주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8%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11%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14%가 증발했습니다. 36시간 동안 나스닥 시장에서 사라진 기술주 시가총액은 4,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차단한 순간 미국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한국산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공급 점유율은 92%였습니다. 92%요. 이것은 미국 AI 산업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AI 기업들의 한국산 부품 의존도는 87%에 달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센서.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매일 사용하는 핵심 부품의 거의 전부가 한국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2%라는 숫자를 보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은 미국 시장 없이는 못 살아. 한국이 우리에게 부품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지. 우리가 한국 부품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실이 저를 때렸습니다. 제재 발동 72시간 만에 실리콘밸리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플 CEO가 백악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테슬라 CEO가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 7개사의 CEO가 연합으로 백악관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 자리에는 저도 동석했습니다. 백악관 루즈벨트룸이었습니다. 대통령, 카터, 웨일라이트, 그리고 저. 반대편에는 미국 기술 산업의 거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제재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이건 한국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죽이는 겁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정책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거야? 명령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차세대 AI 칩 생산에 필요한 HBM 반도체는 전량 한국에서 옵니다. 대체 공급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공장 3개 라인이 멈춰 있습니다. 애플 CEO가 뒤를 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산 OLED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다음 분기 신제품 출시가 전면 연기됩니다. 주주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테슬라 대표가 숫자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산 전고체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 저희 북미 공장 4곳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영향받는 일자리만 32,000개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CEO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카터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차원의 결정입니다. 기업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카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 그림이요? 나스닥에서 36시간 만에 4,800억 달러가 증발한 게 큰 그림입니까? 이 속도로 가면 한 달 안에 1조 달러가 날아갑니다. 그게 카터 보좌관님이 말씀하시는 큰 그림입니까? 카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카터를 제지했습니다. 알겠어. 검토해보겠어. CEO들이 나간 뒤 대통령이 카터에게 물었습니다. 4,800억 달러가 진짜야? 카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설리반, 숫자가 맞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미국 내 첨단 제조 분야에서 위협받는 일자리는 총 18만 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까지 포함하면 1,10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카터가 허둥거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웨일라이트만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설리반, 자네 지금 대통령 앞에서 뭘 한 거야? 한국 편을 들었어? 편을 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사실, 자네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어. 그 구분을 못하면 이 자리에서 오래 못 버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분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나스닥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펜타곤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제재 발동 5일째 되는 날, 국방장관이 긴급 NSC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보통 국방장관이 먼저 NSC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군사적 위기 상황이 아니면 없는 일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국방장관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해졌습니다. 한국산 부품 없이는 미군 무기 체계의 38%가 6개월 내에 정비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8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1, 2, 3, 4, 5, 6, 7, 8점.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8%. 농담이지?
아닙니다. F-35의 핵심 전자 부품 중 7개 품목이 한국 제조 라인을 경유합니다. 이지스함 전투 체계의 고성능 반도체 4개 품목이 한국산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유도 칩의 핵심 소자도 한국에서 옵니다. 카터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건 미국 방산업체가 만드는 무기 아닌가? 왜 한국 부품이 들어가 있어? 국방장관이 카터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 사람은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구나라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카터 보좌관, 현대 무기 체계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조달됩니다. 한국은 그 공급망의 핵심 거점입니다. 우리 항공모함의 레이더 칩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카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웨일라이트가 반격했습니다.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면 되잖습니까? 일본이나 대만으로 돌리면 됩니다. 차관, 그게 가능하다면 진즉에 했습니다. 한국산 HBM과 첨단 센서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대만의 TSMC도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SK에 뒤처져 있습니다. 저는 국방장관의 보고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6년간 쌓아온 확신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 한국이 작전권 조기 환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전권 환수, 절대 안 됩니다. 작전권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쥐고 있는 마지막 지렛대입니다. 이걸 넘겨주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통제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카터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작전권은 보험입니다. 한국이 우리 말을 듣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국방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독자 국방 역량은 이미 우리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방산 수출 4위 국가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점유율이 기존 4%에서 28%로 급등했습니다. K방산의 유럽 수출 계약 규모만 1,6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적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600억 달러요? 네. 그리고 이 계약들의 대부분은 원래 미국 방산업체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물량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잃게 될 잠재 계약 규모는 최소 380억 달러입니다. 웨일라이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80억 달러. 그것은 그가 경력 내내 지켜온 군산복 합체의 밥그릇에 직접 구멍이 뚫린 것과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전부 우리가 압박했기 때문이야.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박이 한국의 독자 노선에 명분을 준 겁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벚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제게 건네준 것이었죠. 상자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자를 1년에 한두 번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해병대 계급장, 전역 증명서,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 하나. 이 봉투는 제가 NSC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에도 한 장, 사무실에도 한 장.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번역해 주신 내용이 연필로 적혀 있었죠. 미국 군인 아저씨께, 아저씨, 나라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꼭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저씨처럼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편지 끝에 작은 무궁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편지를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이클, 이 편지를 쓴 소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아이가 살던 나라는 아직 가난하고 약한 나라야.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지. 잊지 마라. 저는 26년간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국을 지켜줘야 할 나라로 여기며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켜준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통제한다는 것과 구분이 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꼭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한 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방산 수출 세계 4위, 원자력 기술 세계 3위, 세계 6위 경제 대국. 그 소녀의 나라가 정말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그 어떤 강대국도 이루지 못한 속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6년간 그 나라의 목을 조이는 보고서만 써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입니다. 이 한 줄을 매번 보고서 끝에 적으면서 저는 그 소녀의 선언을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강한 나라가 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정책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대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내가 지켜야 할 것은 한국이 아니었어. 내가 지켜야 했던 것은 그 소녀의 꿈이었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폭풍이었습니다. 제국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펜타곤 합참 부의장이 비공식 채널로 서울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 백악관의 방침과 별개로 군 차원에서의 한미 군사 관계는 유지하겠다.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군부가 독자적으로 외국 정보와 접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극상이었습니다. 카터가 이 보고를 받고 경로했습니다. 합참 부의장이 제멋대로 서울에 연락했다고? 이건 반역이야. 하지만 카터의 분노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참 부의장의 행동이 알려진 직후 의회에서도 반란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67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으로 한국 제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서명한 의원들 중에는 대통령의 당 소속 의원도 2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연합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7개 기업 CEO가 공동 서명한 공개 서한을 발표한 것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술 제재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입니다. 이 공개 서한이 주요 언론에 실리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국 제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1%에 달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의 분위기는 처참했습니다. 카터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카터가 넥타이를 풀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했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나스닥에서 4,800억이 날아간 게 통제야. 그게 대통령이 한 말이야. 저는 처음으로 카터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26년간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왔습니다. 한국은 굴복합니다. 유럽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달콤한 보고서를 한 장씩 찢어내고 있었습니다. 웨일라이트도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실무진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 제재가 지속될 경우 미국 방산업체들이 입게 될 부품 공급망, 차질 피해액이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실무진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썼어? 수치가 틀렸어. 다시 써. 하지만 실무진 과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수치는 검증했습니다. 3번 검증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웨일라이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유럽의 반응도 미국에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강렬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노선, 아시아 안보의 새로운 기준.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의 통제망을 벗어나 유럽과 독자적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형 방산업체가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뉴스도 떴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편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제26년 경력의 모든 전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만들어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나라를 통제 가능한 자산으로 취급한 순간, 미국은 가장 강력하고 충실했던 파트너를 적으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카터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설리반,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어. 무슨 특명입니까? 14일 안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래. 한국 정책 전면 재검토. 자네가 써. 카터의 눈이 피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좌관님, 이 보고서에 무엇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카터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써. 나는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카터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14일 안에 26년간의 확신을 전부 뒤집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서툰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꼭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모니터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첫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은 긴 것 같으면서도 짧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먼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26년간 제가 작성한 한국 관련 보고서를 전부 꺼내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이었습니다. NSC 기밀문서 보관실에서 상자 11개 분량의 서류를 제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책상 위와 바닥, 소파까지 종이로 뒤덮였죠. 첫 번째 보고서는 제가 NSC에 부임한 직후 쓴 것이었습니다. 26년 전의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안보 환경 분석 및 대한국 정책 권고안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하에서만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으며 독자적 안보 역량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3년 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안보 및 기술 분야의 대미 의존도는 여전히 구조적이다. 한국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 다음 것도 읽었습니다. 또 그 다음 것도. 5년 후, 8년 후, 12년 후, 18년 후, 23년 후. 마지막 문단은 전부 같았습니다. 한국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다. 26년간 87편의 보고서. 87편 전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문장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87편의 보고서를 바닥에 쌓아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87편의 보고서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87편 모두 그 시점에서는 맞았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매번 미국의 요구에 응해왔으니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응해온 이유를 단 한 번도 분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한 것은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응하는 것이 한국에게도 이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불합리한 요구도 감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동맹의 본질을 상호 이익에서 일방적 착취로 변질시킨 순간 한국이 응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충분히 강해진 지금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26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4일 동안 잠은 하루 평균 4시간이었습니다. 밥은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로 때웠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턱에 수염이 자랐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한국 정책 전면 재검토 26년간의 오류와 새로운 패러다임.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미국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다. 한국은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방산 수출 세계 4위, 원자력 기술 세계 3위의 기술 강국이다. 이 역량은 미국의 허락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투자와 노력으로 축적된 것이다. 둘째, 한국의 첨단 기술 없이 미국의 군사 및 경제 패권 유지는 불가능하다. 한국산 HBM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92%, 미국 AI 기업의 한국 부품 의존도 87%. 이 숫자들이 증명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셋째, 한국을 압박할수록 독자 노선의 명분만 강화된다. 미국의 제재는 한국 경제를 약화시키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유럽 및 제3세계와의 다변화 동맹을 구축할 정당성을 제공했다. 넷째, 한국과 유럽의 전략적 동맹은 미국이 배제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적 가치는 6,2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패권의 근본적 약화를 의미한다. 다섯째, 한국을 적으로 돌린 것은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다. 이 실수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한국을 통제 대상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제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87편의 보고서에서 한 번도 쓴 적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빠진 보고서였습니다. 초안을 들고 카터에게 갔습니다. 카터는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5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르자 카터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설리반,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보면 안 돼. 왜요? 왜냐고? 이건 우리가 26년간 틀렸다는 고백이잖아. 우리 정책 전체가 잘못이었다는 거잖아. 대통령이 이걸 보면 누구 머리가 날아가겠어? 자네 머리야. 내 머리야. 아니면 우리 둘 다야. 보좌관님, 틀렸으면 틀렸다고 써야죠. 카터가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리반, 자네가 이 도시에서 26년이나 버틴 건 유능해서야. 하지만 유능한 것과 살아남는 건 달라. 이 보고서를 올리면 자네 커리어는 끝이야. 저는 카터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26년간 틀린 보고서를 쓴 커리어가 뭐가 대단합니까? 카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다시 벌렸다가 또 다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 마음대로 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저는 카터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26년간 매일 걸었던 복도인데 이날은 처음 걷는 길처럼 낯설었습니다. 보고서를 최종 수정하는데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안보보좌관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사직서도 함께 냈습니다. 인사 담당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님, 정말이십니까? 26년 경력인데요. 네, 정말입니다. 사유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더 이상 틀린 보고서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NSC 사무실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26년간 이 사무실에서 산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정작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서랍 가장 안쪽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한국 소녀가 쓴 그 편지의 사본이었습니다. 제가 NSC에 처음 부임했을 때 넣어둔 것이었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더 바래져 있었습니다. 26년간 서랍 안에서 빛도 공기도 없이 갇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국 군인 아저씨께. 아저씨, 나라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꼭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저씨처럼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편지 끝에 그려진 작은 무궁화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잉크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꽃잎의 윤곽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6년 전, 저는 이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소녀의 꿈이군.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소녀는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나라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가 놀라는 경제 대국을 이룩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를 건조했습니다. 세계가 사고 싶어하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압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나는 그 나라를 구해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나라는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했을 뿐이야. 맞습니다, 아버지. 저는 26년간 한 번도
이 편지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글자만 봤지 마음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의 다짐을 순진한 꿈이라고 치부하면서 저는 그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의 발목을 잡고 안보라는 명분으로 그 나라의 선택권을 빼앗고 시장이라는 무기로 그 나라의 자존심을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밟힐 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발목을 잡으면 팔로 뻗어나갔습니다. 선택권을 빼앗으면 새로운 선택지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편지를 쓴 소녀의 약속대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중동이 한국의 건설 역량을 필요로 하고 아시아가 한국의 안보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무실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에 석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벚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복도까지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소녀의 나라가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켜준 그 땅에서 그 소녀의 후손들이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26년이 걸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나라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켜주는 나라도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세계의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나라입니다. 저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서랍 안에 갇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저도 이 편지를 늘 가슴에 품고 다닐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편지를 구해준 나라의 감사 편지로 간직하셨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스스로 강해진 나라의 선언문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백악관 서쪽 동정문을 나서는 순간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쓴 마지막 보고서가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보고서에는 더 이상 이 문장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다. 대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 판단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26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한 미국인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26년 참모가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뜨거워지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